도둑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법이 안 지켜지는데, 예절을 알면은 다음 단계로서는 법을 지킬 수 있다. 즉,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면은 군사력을 강화를 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력을 발전시키면 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북우 강병에 들어있는 관로 속에 들어가는 북우 강병 그리고 법치죠. 북우 강병 법치의 논리를 아주 이렇게 관중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중이 일단 부국에 성공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또 전쟁도 많이 해요. 또 외교도 합니다. 외교. 그러나 나라가 어느 정도 충실하기 전에는 관공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래도 전쟁은 자기 분야가, 자기의 정권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 계속 전쟁을 해요. 전쟁할 때마다 실패해요. 실패할 때마다 이 관중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이고. 그러다가 제 나라 관공이 이제 패권 국가의 길을 가는 거죠. 패권 국가의 길. 당시에 중국의 정세는 주나라는 허울 좋은 중앙정부이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중흥할거를 해가지고 서로 사원박질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나라가 누가 봐도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나라가 회의를 소집을 하면은 각 지역에 있는 제후국에서 그 공들이 와서 국제라기보다는 막 중국이라는 큰 이 천하 안에서의 여러 국가들이 공통된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 하는 관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패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패자가 제 나라의 이 관공이 돼요. 그리고 관공이 소집하면 각 나라의 공들이, 제후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하면 이게 합의가 또 지켜져요. 이런 시대를 만들었다고.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든 거죠. 그게 패자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 관공이 죽은 다음에는 그게 진나라의 문공으로 가고 해가지고 그 패자는 바뀌지만 최초의 패자는 이 제 나라의 관공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제 나라 관공이 제일 싫어했던 나라가 공자가 하는 그 노나라입니다. 노나라를 왜냐하면 자기 라이발인 그 규를 도와서 자기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을 한다고 이 노나라를 쳤어요. 그래서 노나라로부터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강화회의를 하는데 이제 노나라로부터 몇 개 지방을 빼앗기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서명을 했는데 갑자기 그 노나라에 장수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오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관공의 멱살을 딱 잡고 거기에 칼을 딱 겨누면서 지금 이 사인한 거 이거 어떤 것을 해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지금 금방 땅 얼마 얻기로 한 걸 다 취소하는 그 약조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근심했습니다. 이게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병사를 일으켜서 이 노나를 쳐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 관중이 말려요. 왜냐? 이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협약이라도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해서 그걸 지켜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다른 제후들이 보니까 제 나라의 관공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해줍니다. 리더십을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천하를 매우 안정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나 이 관공이라는 사람이 먼저 죽었으면 괜찮은데 이 관중이 먼저 죽었어요. 관중이 한 2년 먼저 죽었습니다. 한 40년 동안 이 관중 보수
관공 세 사람이 한 40년 동안 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를 했으니까, 장기 집권을 했으니까 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관중이 이 병석에 누워있으니까 관공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죽은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청구를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어떠냐, 누구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요.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다 안 돼. 그놈들은 간신이다. 특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요리사인데 이 관공이 미식가니까 그 입만 맞춰준다고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친 놈이 있었어요. 그런 놈 출세를 해가지고 그 근방에 있었어요. 그런 놈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당신 친구 보숙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요. 보숙은 어떠냐 하니까 관중이 딱 안 된다고 합니다. 보숙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을 잘 잊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남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밀어줍니다. 보수까지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관중이 죽었습니다. 이 관공이 아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새 강신을 썼어요. 새 강신을 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계자 문제로 해가지고 막 골치가 아픈 문제가 그 뒤에 한 2년 동안 일어나다가 이번에는 관공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누워있는 사이에 또 후계자 문제로 치다가 죽었어요. 관공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도 장례 치를 생각은 안 하고 그 아들들하고 신하들이 뒤엉켜서 들이다 싸우는 바람에 2달 동안 관을 덮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체가 다 썩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누가 수술해가지고 묻혔는데 그 뒤부터 제 나라는 다시 망조가 돼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권력 승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권력을 넘기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관공처럼 가장 성공한 사람도 이 정권 교체에서 세습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중국의 패자가 죽고 나서 그 시체 관을 덮지 못하고 그 여름에 구더기가 끼일 정도로 3개월 동안, 2달인지 3개월 동안 장사를 제일 못했다. 이런 성공과 실패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관중을 실용 노선의 진명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관중이 한 말을 모은 게 관자인데, 이 관자를 읽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27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 관자는 누가 뒤에 덧붙인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덧붙였겠죠. 근데 뭐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 전해 들은 말을 덧붙였지만은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신은 그대로 표현이 될 거 아니겠느냐. 표현 하나를 꼬치꼬치 캐 묻는 것보다는 대충 이런 정신으로 관중이 실용 정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관중의 실용 정치의 제일 위대한 점은 뭡니까? 부국 강병이라는 말소리 있는 것이죠. 부국 강병의 그런 목적이 뭐냐? 일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초점을 일반 백성한테 준 겁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거죠. 이게 오늘도 오늘까지도 해결이 안 된 문제 아닙니까? 김정일은 정치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목적을 일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안정되게 살고 정치를 알고 법을 지키고 전쟁을 해도 이기고 안 하면 더 좋고 해서 나를 안정시키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는 최초의 정치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실용주의 정치가가 또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가 관중이었다. 그게 2700년 전의 일이다. 이런 얘기.